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생각으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오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이민석 변호사고요. 아. 제가 한 20년 전에 검사를 잠깐 하다가 퇴직해가 지금 변호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출신 변호사면 끝발이 좋은 그런 변호사인데 일명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도대체 사회에 제가 이제 서두에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시면서 빛과 소금이 되시는지 계십니까? 변호사 직종은 당연히 하고 계신데 사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빛과 소금하기보다는 좀 사회학이 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그냥 참지 못해서 그냥 참여하는 거거든요. 사회 악 참 많죠 지금. 특히 어떤 악을. 최근에 보면 그 예.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는데 악이. 특히 금융다단계, 코인다단계 이런 것이 좀 폭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 그렇게 금융다단계나 코인다단계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좀 차분차분 이제 질문을 해드려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막 흥분하셔 계속 말씀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못 예.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이렇게 좀 이걸 좀 텍스트별로 이렇게 좀 잘라서 좀 말씀을 예.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금융 피해자, 금융 사기를 당하는 그런 피해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년에 평균적으로 한 30만 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된다 그래요. 그리고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1년 예산의 1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데 참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사기 피해자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사기 피해자가 금융 다단계라든가 코인 다단계라든가 뭐 기타 이런 것들이 합쳐서 1년에 한 10만 건 정도 사기 피해자가 고발 조치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이제 어차피 그거는 뭐 대부분 다 고발 사건이겠죠. 고발 사건이 아닌 경우까지 따진다고 하면 뭐 많은 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사건 중에서 고발로 이르는 퍼센테이지가 아마 과반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1년에 10만 건 넘는 숫자가 예. 지금 그 사기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게? 가장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사기당한 사람이 고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내가 경찰이나 검찰이 고발해봤자 뭐 제대로 수사도 안 할 뿐더러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내 돈 받을 수 없다. 차라리 포기하고 말자. 이런 사람들이 부지부식간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저기 뭐 얼마 전에 국회의원 그 당선자가 됐습니다. 그분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정관예우라고 하는데 그게 정관이 아주 좀 약간 악질적인 것 같았었는데 다단계 관련된 거를 수사를 하는 검사였다가 그 수사를 했던 그 당사자를 다시 또 변호를 했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일이 있으면 그분이 그 변호사가 이제 검사 당시에는 이제 사건다가 수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옷을 벗고 나서 틀린 사람을 또 이렇게 변론하는 변호사가 돼서 수임료를 받았다. 그렇다 그러면 이 수임료는 그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도대체가?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검사 시절에 다단계나 유사수신 같은 것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검사였는데 예.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 다단계 유사수신 그 범죄자들을 변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다단계나 유사수신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검사 시절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오히려 변호사가 돼서는 그 범인들에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갖다가 전수해 준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범죄를 더 늘리는 일밖에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것이 좀 타당한 건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단계나 유사수신 범인들을 조사하면서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범인들을 변론했죠. 그리고 물론 그것 때문에 수임료를 받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죠. 보통 그 사기꾼들이 주는 수임료라는 것이 그 출처를 따져보면 다 피해자들한테 사기친 돈이거든요. 그리고 전에 유사수신이나 다단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그것이 사기친 돈이라는 걸 도저히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기친 돈인 줄 알고 그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받은 돈은 작물 혹은 범죄 수익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변호사는
범죄 수익 수수나 혹은 작물 취득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수임료가 이게 뭐 정당한 대가지 않습니까? 정당한 대가인데 그 지금 이제 이런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 작물이나 네. 또는 그 범죄 수익. 범죄 수익, 범죄를 도와줌으로써 생기는 수익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역시 변호사님이라 그런지 뭔가 다르네요. 그 사람이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검사가 세금으로다.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수사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기가 어떻게 이 사기를 쳤는지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알게 된 영업 비밀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업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영업 비밀을 알게 된 거는 또 지 돈 주고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다 영업 비밀을 알게 됐는데 또 나와서 이제 나 이제 국민의 세금 안 받겠다. 똑같은 그 범죄자들한테 야, 나는 이제 검사 아니고 이제 변호사니까 내가 너네들 가만히 보니까는 영업 비밀로 내가 알아보니까 너네들 요렇게만 빠져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나 수임하면 너 형량을 줄여주든지 뭐 무죄를 만들어주든지 뭘 어떻게 해줄게 뭐 이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이거 범죄네 범죄. 그렇죠. 범죄 행위. 그러니까 도둑놈 이거- 사기꾼을 때려잡는 그런 수사 기법을 갖다가 배운 상태에서 나와서는 오히려 도둑놈이나 사기꾼들한테 그걸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작물이나 범죄 수익이라는 이 그 어떤 기업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동종업체에 가가지고선 자기가 바로 그만두고 동종업체에 가서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영업 그렇죠, 비밀을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뭐 5년이면 5년, 몇 년이면 몇 년 동안은 그 여기서 동종업체 회사를 취직할 수도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판사나 검사 그만두고 나와서 아니고 뭐 6년 동안은 동종업계에서 정관예우 받고 영업비밀 가지고 이거 범죄에 가담하게 되니까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예전에 그런 비슷한 법률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 왜 위헌이에요? 아니 그 저기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위헌 판결을 때리는 사람들도 법조인들이고 그 사람들도 나와서 정관예우 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와서 정관예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인데 내가 너무 법조인들을 까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괜찮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너무 화가 그 일반 기업에서는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알았던 그 어떤 비밀에 대해서 또 어떤 제품의 노하우에 대해서 어떤 기술의 노하우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두고 나와서 동종업계에서 바로 가가지고 근무할 수도 없고 그거를 알려줄 수도 없게끔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왜 법조인들은 괜찮다는 건지 그게 유연 판결이 났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지금 우리 그 법조인들 특히 검사분들께서는 그 대한민국 국민의 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 알았던 그 영업비밀을 다시 범죄자들한테 빠져나가는데 쓰면서 수임료 받는 거, 이거 범죄 뭐라고요? 일단 수임료 받은 거는 범죄 수익 수수 작물 취득이죠. 그렇죠. 범죄 수익 수수나 작물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고발한 거랑 비슷한 겁니까? 맞아요.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 오후 주십시오. 2시에 금융피해자들하고 시민단체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범죄 수익 수수로 고발하거든요. 그 고발한 이유가 딴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테라 루나 그 코인 폭락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60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거든요. 그 코인의 대표인 권도영이가 이름이 권도영이죠. 아니 보통 수임료 그러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선에 있죠. 보통 수임료라고 하면 뭐 우리 같이 그 뭐 심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수임료 해봤자 한 500만 원 만들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500만 원도 이거 뭐 옆집에서 빌리든지 앞집에서 빌려서 이거 해야 되는 그런 판국인데 그 500만 원도 없어서 그 진짜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에 그 되는 그런 분들도 무수히 쓰고 허다한데 돈을 줬단 말입니까? 90억 원? 네, 그렇죠. 90억 원도 10억 원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나갔냐면 그 권도영이가 세운 회사가 있어요. 회사의 계좌에서 김앤장에 뭐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형사 범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예. 개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계좌에서 들어가는 건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90억 원도 법인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법인 계좌에서 김앤장으로다 90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 명목은 뭡니까? 명목은 변호사 명목. 수임료죠. 변호사 근데 수임료. 형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예. 수임료를 개인이 내야지 그 법인이 낼 수는 아, 없는 거고 법인이 내면 횡령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범죄 수익이 모른다고 아무리 그 김앤장 변호사가 우기면 좋다. 그러면 법인 계좌에서 돈이 90억 흘러나왔는데 최소한 횡령인 걸 알고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횡령 이전에 사기친 돈이라는 것은 뭐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사기친 돈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래 횡령인 돈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횡령은 아니 변호사가 횡령을 모르겠어요? 변호사 횡령을 모르고 예. 변호사가 뭐 장모를 모르고 아, 그러면 범죄 수익을 모르겠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모른다 그러면 변호사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거는 뭐 변호사가 아니라 초등학교만 나와서 그냥 사회 진출해도 알 것 같아요. 아, 저도 알아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아, 맞아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법인카드 갖다 개인적으로 시장을 봤다. 이것도 횡령인 거 저도 알아요. 예,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인 변호사비를 법인 계좌에서 아이, 받았다. 그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나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변호사 수임료 창물이죠. 작물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처음 알았는데 처음 알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2시에 그 이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고발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특정해서 고발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뭐 정확하게 변호사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김앤장으로 90억 원의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90억 원의 돈을 그 곤도영이나 아니면 뭐 그 태나 루나 코인 담당 변호사한테 또 나눠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돈이 들어왔을 때도 모를 리 없겠지만 돈을 다시 분배했을 때 그때 진짜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담당 변호사가 한 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3명이 다 검찰의 고위직 출신이에요. 검찰. 고위직 출신. 한 사람은 검사장이고 두 사람도 상당히 고위직이더라고요. 아니 고위직 좀 되니까 90억 원 보내주지 아니면 90억 원 보내주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이래가지고선 갈취한 돈 90억을 그래도 검사장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위직에 있었던 검사가 아무런 그 양심에 요만큼의 어떤 걸림이 없이 그렇게 받아 먹었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발하시는 거죠. 참 변호사이신데 변호사를 고발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 욕먹을 일일 텐데. 욕먹을 일은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보통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 법무법인이 많잖아요. 근데 예. 웬만한 법무법인에서는 그 이런 다단계나 이런 대형 사기 사건 안 맡으려고 그래요. 물론 그거 맡으면 돈은 되겠지만 그 굉장히 욕을 먹거든요. 근데 김앤장은 뭐 그런 욕 먹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법무법인이 많이 있는데 그 법무법인들에 있는 법무법인도 될 수 있으면 그 다단계나 금융 사기 같은 경우는 변론하지 않으려고 돈은 벌 수 있지만 또 사회에서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변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90억도 지금 밝혀진 게 90억이지 예.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받았다면 이건 범죄 작물 취득이 아니고 뭐이죠? 함께 공범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 예. 2022년에 받았잖아요. 2023년에는 김앤장 변호사가 몬테네그로로 갑니다. 몬테네그로라는 것은 그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조그만 나라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곤도영이하고 또 같이 곤도영이 공범이 한창준이가 예. 몬테네그로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다가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잡힌 거예요. 위조 요건 가지고 있다가. 예. 그래서 몬테네그로에 2명이 다 수감돼 있었어요. 김앤장이 작년 5월에 몬테네그로로 간 이유가 뭐냐면 그 곤도형의 공범이 한창준을 접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앤장이 한창준한테도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한창준한테 받은 돈도 당연히 범죄 수익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곤도형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곤도형의 공범이 한창준한테도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이미 2022년에 떠들썩했잖아요. 테라 예. 문화 사태로. 그러면 전 국민이 사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요건 가지고 도망치다 걸린 곤도영의 공범이 한창준을 만나러 몬테네그로까지 갔다. 그것도 김앤장 변호사가. 그거 뭐예요? 범죄 획득 상관없다.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아예 떠버리고 댕긴 거예요. 그건 아예. 내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공범 수준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법률을 잘 몰라서 그냥 아무 말이나 찌꺼리는데 뭐 무슨 뭐 또 명예훼손이 될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양심을 떠나서 이건 양심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돈의 성질은 바로 이건 작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넌 작물 취득죄로 고발한다 이런 내용이시지 않습니까? 뭐 모르고 받을 수도 있는 게 작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죠. 한두 푼 같은 건 모르고 받을 수 있는데 90억인데 작물인지 모르고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작물은 모르고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건 알고 받았으니까 작물보다는 공모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작물은 이걸 누가 훔쳐다가 나한테 갖다가 싸게 팔면 내가 이걸 모르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훔친 물건인지 뭔지 모르고 살 수는 있지만 이걸 알고 사면 그건 범죄 공모죠. 물론
물론 공무는 아닌데 물론 작물 취득이라 그러는데요.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작물 취득은 아니겠죠. 작물이란 것은 5년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사기친 돈이 계좌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돈 세탁대가 김 위원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범죄 수익 그 수수죄는 이건 상당히 좀 광범위해요. 범죄 수익 수수죄. 수수죄. 그러니까 이게 작물죄는 좀 이제 원형이 있어야 돼서 거의 작물죄 걸리진 않을 수 있지만 범죄 수익 수수죄는 가능할 수 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기친 돈을 갖다 통장에 일단 집어넣어놨어요. 예. 근데 통장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자가 막 불어요. 근데 그런 문제 뭐냐? 그 이자도 작물이 돼요. 아니, 작물이 아니라 범죄 수익? 그리고 내 통장에 한 100억이 있는데 사기친 돈 1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범죄 수익하고 범죄 수익 아닌 것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도 200억 전체를 다 범죄 수익으로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수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물론 김현장 뭐 통장에 뭐 9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일단은 9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통장에서 돈을 뺏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도 돈이 섞였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가정해가 범죄 수익 수수죄를 정할 때는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전체로 돈다. 그렇죠. 금액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보고. 거기서 퍼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물에다가 내가 물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범죄 수익 물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조금만 섞여도 전체가 범죄 수익 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퍼내갖고 누구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이 섞인 건데 뭐 먼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장을 못해요.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받은 사람이. 근데 그런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서 범죄 수익이 합쳐진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다 간주해 버리더라고요. 그 법은 잘 만들었죠. 진짜 좋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뭐 별 신경을 안 썼었는데 그 돈이 만약에 거기 안에 100만 원이 있었어. 통장에. 근데 90억을 집어넣어서 90억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90억 100만 원인데 내가 돈을 받았어요. 여기서. 받았는데도 거기는 그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돈도 있었는데 그게 뭐 그 돈이라고 전체 다 특정할 수는 없지 않냐?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법이 기존에 있었던 돈까지도 또 앞으로 들어온 돈까지도 그 이후에 들어온 돈까지도 다 범죄 수익 수수료로 본다. 그렇게 봐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뺏어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범죄 수익에 의한 돈이다라고 그렇죠. 봐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분명히 돈을 갖다가 김 위원장한테 들어온 것은 2022년 5월 한 이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 위원장 소속도 법도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 위원장 소속 변호사가 내가 볼 때는 뭐 작년에도 선임될 수 있고 올해도 선임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선임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권정희 사건을 수임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받은 돈에 출처를 캐낸다 그러면 권정희 2022년 5월 달에 김 위원장 계좌에 돈을 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섞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섞여 있던 거기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보죠. 그래서 오늘 2시에 그건 범죄 수익으로 봤기 때문에 돈을 받은 변호사들도 범죄 수익을 받은 거니까 너희들도 범죄 수익에 수수한 거다라고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죠. 명확하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그 법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수사를 합니까? 수사는 어디서 하냐면 수사한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그 범죄수익 환수부에서 하겠죠. 하여튼 검사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검사가 하죠. 검사 출신 3명 변호사를 보니까 한 사람은 검사장이고 2명은 뭐 하여간 검찰의 고위 간부는 맞다고. 그러면 그게 그냥 수사가 잘 이루어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도 검사셨지만 아주 밑에 검사 아니었습니까? 밑에 검사장 출신이고 또 검사 고위직 출신이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참 그 좋은 일은 박은정 부인인 이종근 변호사가 휴스턴 코리아라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꾼들로부터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선거 기간 중에 이종근 변호사를 22억 원의 범죄 수익 수수로 검찰이 고발했어요. 그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수부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여론상 검사가 이종근 변호사 그냥 무혐의로 치기 쉽지가 않아요. 아니 검사들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좀 끼리끼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종근의 변호한 그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턴 코리아 피해자가 10만이 넘어요. 만약에 거기서 어설프게 처리한다 그러면 아마 그 검찰청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야당 관련된 사건이라 그렇죠. 좀 확실하게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여당 관련된 사건이라 했으면 이게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당 이게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10만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그 정부가 대한민국 정치권이 10만 국민 우습게 생각합니다. 10만 피해자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습게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여당에서 고발했고 당선자 남편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 때문에 김 행장을 오늘 2시에 고발하는 게 좀 신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단 말이에요. 12억보다야 90억이 더
돈이 크죠. 그 휴스텐 코리아 1조 사기지만 권정 60조 사기예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뭐 대한민국 국민이 60조를 손해를 봤다고 한다고 해도 뭐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저 권대영은 우리나라에서 손해 본 건 1조가 안 되고요. 1조가 안 주로 됩니다. 유럽하고 미국에서 60조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도 그 미국에서 뭐 안 들여보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몬테네그로 법원에서는 처음에는 미국 송환하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재판에서는 한국 송환인데 이번에 세 번째 대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요청하는 곳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평소에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주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미국 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미국 가면 이제 아예 못 나오는 거죠. 한 300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계에서 가장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메이도프라고. 메이도프가 사기친 게 650억 달러예요. 거의 90조 되죠. 그런데 본등이 사기친 게 4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건 60조. 와. 근데 메이도프는 90조고 권정이 60조지만 그걸 단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메이도프는 30년 동안 사기친 게 90조고 이 권도영은 2년 동안 사기친 게 60조예요. 아마 우리 세계 범죄 역사상 아마 1등일 겁니다. 아마 권도영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절대 한국으로 송환되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소리 들으면 30년 동안 90조 쳤는데 2년 동안 60조 쳤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K푸드니 뭐 이게 하는데 이 K 사기 이게 K 사기 무섭습니다. 이 K 사기 조를 치는 K 사기입니다. 이거 아이고. 근데 이번에 권도영이 만약에 미국으로 소환돼서 가면 한 200년 300년 받죠? 아까 말했듯이 605 사기친 메이도프 그 사람이 나이 70에 선고받은 형량이 150년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메이도프도 그 옥중에서 죽었어요. 아니 근데 이 권도영이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나이 30인데 내가 볼 때 300년 이상 때릴 수 있어요. 먹은 애가 2년 만에 60조를 사기쳤다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피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피해자들 하는 얘기가 권도영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권도영의 뒤를 봐주면은 여러 가지 공범들이 있다. 또 그 공범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 애들 다 미국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재판 받는 사람들은 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일부러 도망 안 가고 한국에 있던 거예요. 만약에 도망가다 걸렸으면 그 100% 미국이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한국에서 재판 받는 사람들은 다 불구속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권도영이 바보 같은 거야. 차라리 권도영이 아니 권도영이 그 그룹이 권도영이를 아마 그 이렇게 내세워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너는 외국으로 튀어라. 외국 가서 300년 받고 30살이면 300년이면 330살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요 가장 네. 최고령자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여성이에요. 딸이 죽고 124세인가? 그때 죽은 여성이 최고령. 어쨌든 권도영이는 미국으로 잡혀가면 한 300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화기애애하게 얘기하자고요. 가슴 아프고 화나는 얘기라 뭐 인상 쓰고 얘기하지 말고 좀 웃으면서 어차피 우리가 그래야지 이제 좀 재미나야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사기 피해도 안 당하고 또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많아요. 때문에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이따가 좀 질문하고 아까 저 변호사님 말씀하시기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잘 안 한다. 그거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예. 소문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사기를 칠 수가 없다고요. 예. 근데 1조 이상의 사기치는데 예.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어. 그건 뭐겠어요. 이거는 배후 세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조 이상 피해를 갖다가 입힌 사기 사건은 분명히 배후가 있다.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희한하게도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8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사실에 입각한 얘기, 아니, 사실이죠. 사실인 얘기. 알겠습니다. 마음 편안히 듣겠습니다. 예. 예, 제가 ID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12,000명의 피해자한테 1조 960억의 사기를 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참 왜 웃기냐면 원래 24년 8월 달에 IDS 홀딩스의 대표인 김성훈이가 672억 원의 사기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재판이 2년 동안 끌었어요. 근데 그 재판 중에 2년 동안에 1조 원의 추가 사기를 쳐요. 재판 기간 중에. 재판 중에 2년 동안 1조 원의 사기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랑 똑같으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했어. 그래갖고 재판 중에 있어. 한 명을 성추행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000명을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야,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아니, 그거는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IDS 홀딩스가 이제 행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IDS 홀딩스 7주년 기념 행사가 2014년 달에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동영상 축사를 보낸 거예요. 동영 축사. 예. 축사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경대수 당시 새누리당 그리고
경대수 의원.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그 김성훈이가 70여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잖아요. 그 담당 변호사가 조성재 변호사인데 조성재 변호사가 김성훈이라는 사람을 변호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경대수 의원 보좌관. 냄새가 살짝 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조성재 변호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조성재 변호사가 작년에 사기 방조로 기소가 됐어요. 3천억 원대 사기 방조로 기소가 된 거예요. 김성훈하고 공모해서 3천억 사기쳤다고. 김성원이라는 그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이 한 1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재판 중에 있는데 1조 원이 넘는 돈을 또 재판 과정에 사기를 쳤어. 사기를 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행사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장에 그 화상으로 영상 축사라고 하죠. 준 사람이 그 당시 새누리당의 경대수 의원이 영상 축사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기꾼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알고 보니까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그리고 또 그 변호사도 작년에 사기 방조로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김성훈의 사기를 방조했다고. 같은 사람 그렇죠. 뭔가 조금 냄새가 살짝 나네요. 그리고 그 예전에 새누리당에 그 이우현 근데 이우현 이우현 예전에 뭐한 10억 정도의 뇌물로 구속돼 갖고 한 10년을 징역 7년을 갖다 선고받았죠.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이우현 의원이 IDS 홀딩스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판결문에 나와요, 이것도. 아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 굴비 엮이듯이 막 엮여 있네요 지금. 근데 이걸 왜 안 까요? 근데 한번 그냥 다 뒤집어 버리지. 검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검사들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있어요. 이름이 구은수라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청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서울청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어떤 짓을 했냐면 김성훈의 청탁을 받고 김성훈이 고발한 사건을 갖다가 자기가 아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의혹이 아니고 그렇게 했고. 그건 실제로 유죄 판결 나온 거예요. 유죄 판결 받았습니까? 그래서 직권남용 유죄 판결 받았어요. 김성훈의 청탁을 받고 김성훈이 고발한 사건을 김성훈이 잘 아는 경찰관을 통해서 조사하게 했다.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만 됩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은 안 해줬을 테고.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돈 받고 했는데. 네, 이런 게 처음에는 구은수가 구속이 됐어요. 구속된 이유가 뭐냐면 김성훈을 통해서 김성훈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청탁을 받아서 자기 사건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하고 직권남용이 같이 올라갔어요. 뇌물공여. 예,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수수죠, 그 사람. 뇌물수수. 그래서 구은수는 뇌물수수하고 직권남용으로 구은수 서울 전 청장 이렇게 꼭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예, 구은수 서울 전 청장이 그 직권남용하고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직권남용 유죄, 뇌물수수 무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돈도 안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법부가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있잖아요. 뇌물을 전달했다는 사람도 전달했다가 다 자백을 했어요. 보통 뇌물 전달했다는 사람 자백받기 쉽지 않거든요. 뇌물을 전달했다는 사람은 자기도 처벌받을 거 알면서 근데 물론 그 사람은 처벌 받긴 받았죠. 근데 뇌물을 전달했다는 사람은 뇌물 전달했다고 자백을 했어. 그래서 처벌 받았고. 그런데 이 구은수는 끝까지 자기는 뇌물 받은 적 없다고 이렇게 막 빠락빠락 우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처벌해?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뇌물을 갖다가 우리가 있잖아요. 김성훈한테 뇌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달하라고. 그 사람은 뭐냐면 순간에 배달 사고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은수 전 서울청장 얘기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걔가 착복했을 거다. 이랬단 얘기잖아요. 끝까지. 그렇죠. 이 사람은 줬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만 줬다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당시 이우현 의원 보좌관하고 같이 구은수를 방문했거든요. 이우현. 그러면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 씨도 돈을 줬다고 그러고 또 김성훈으로부터 돈을 그럼 검사는 그렇게 다 조사를 했습니까? 다 조사다 그래서 했죠. 재판 넘겼어요? 다 넘겼죠. 재판에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해요? 검사 당연히 항소했죠. 항소했을 거 아니겠어요? 2심에서도 무죄, 대법원도 항소도 안 했고요?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거예요. 근데 웃기게 뭐냐면 1심, 2심, 3심 직권남용은 다 인정이 됐어요. 직권남용이야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 그렇게 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이제 돈을 받아서 저를 줬는데 내가 나는 안 받았다. 나 끝까지 우긴다고 해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분명히 거짓말한 거라고 그러고 난 유죄가 받을 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안 받았냐는 얘기예요. 나는 받으면 그 사람은 왜 안 받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끝나고 이런 말 했어요. 아니 분명히 돈을 줬다는 증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차라리요 뇌물의 무죄가 나오면 직권남용도 같이 무죄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이 사람은 뇌물도 받지 않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청탁이 아니고 민원이죠. 뭐 이런 좋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어려운 일에 대해서 좀 이걸 이 안에서
해서 우리가 잘 좀 이렇게 해줘라. 민원 아니에요, 민원.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돈도 안 받고 좋은 마음으로 해주면 민원이잖아요. 그게. 아이 변호사님 답답하시긴. 아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받고 받았는데 돈을 안 받았는데 청탁을 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됐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이랬어요. 차라리 무죄를 주려면 전체를 다 무죄를 주던가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깔끔해요 이게. 아니 지금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거 지금 내가 금융 피해자가 많다 이래서 제가 이제 좀 그거를 좀 도와주고 계셔서 이런 한 푼 안 받으시고 그쵸? 예. 이런 한 푼 안 받고 지금 이렇게 몇 년째 도와주고 계셔갖고 제가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분이 일한다 해서 모셨어요. 그래 모실 때 어떤 마음으로 모셨냐면 아 나는 금융 피해를 받은 적이 없고 난 뭐 내가 이 나라에서 무슨 손해보고 살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아니 나는 만약에 그런 똑같은 상황이면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전 서울청장 그 당시 서울청장이죠. 서울청장이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런다 그러면 이 나라 사법부가 그 뭐 법원에 가니까는 여자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더구만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그때가 2018년 2월 22일이에요. 하나 화가 났으면 그 날짜까지 기억하겠어요. 그러시겠네. 화가 많이 근데 났을 그때 판사가 선고하는 게 음. 뇌물은 줬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뇌물은 무죄. 다만 김성원의 청탁을 받고 김성원이 고소 사건을 김성원이 아는 경찰한테 배당시킨 거는 직권남용으로 해당하니까 유죄 이렇게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 검사 구형을 할 때 뇌물 줬다고 자백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을 되게 낮게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선고할 때는 구형 낮게 받은 뇌물 줬다가 자백한 사람은 오히려 구형의 2배를 받고 그리고 오히려 끝까지 부연해갖고 무죄 받은 놈은 집행유예로 끝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거는 자백, 유죄, 그 다음에 부인, 무죄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새로운 신종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옛날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을 했는데 변호사님이 생각하기엔 자백 유죄, 부인 무죄. 이런 사건은요 부인하면 형만 더 올라가요. 근데 부인해서 무죄 나오고 오히려 제대로 뇌물 줬다고 자백한 놈들은 구형보다 형이 2배로 나오고 근데 그때 그 판사 있죠. 그 판사가 어떤 판사였냐면 나중에 양승태 있잖아요. 사법농단 그 관련 사건들이 기소가 돼요. 결과는 또 무죄 나왔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법이 있는 건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변호사님 답답하시겠지만 그 금융사기 없는 그 세상 만들겠다고 무슨 뭐 단체를 하나 창립하셨는 것 같아요. 예, 그 단체 창립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갖다 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보면 법조 브로커들. 또 심지어는 어떤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떤 뭐 피해자 단체는 국민의힘 뭐 지도했던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물론 뭐 피해자 단체가 있지만 피해자 단체들이 이런 소위 사법 브로커나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마피아들한테 소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건전한 시민단체로 뭉쳐서 싸워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게 금융사기 없는 세상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어. 억울해 죽겠는데 또 어떤 슬금슬금 와가지고 법 쪽에 뿌럭거들 와가지고 뭐 변호사가 됐든 아니면 그 변호사 그 사무장이 됐든 와서 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수입료 이만큼만 내면 내가 너 이렇게 찾게 해줄게 돈도 뭐 이래가지고 또 어디서 여기저기 구워가지고 또 갖다 집어넣어주는 2차 피해 그거나 아니면 또 그 법조 브로커 법조계 브로커나 그 이제 뭐 정치권의 뿌락지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끈앞풀들 비슷한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와서 야 너 저기 우리 당 지지해주면 도와줄게 뭐 이래가지고 선거에 좀 피해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잘 조심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만든 게 금융사기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 단체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기 방지 활동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기들 있잖아요. 예. 왜 그런 사기가 일어났을까? 그거 갖다가 한번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연구하다 보면 배후의 어떤 부패한 판사나 검사, 경찰들 이것도 알아낼 수 있고 또 그 뒤에 있는 정치인들까지 더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있는 금융사기 없는 세상에 있는 피해자 단체 5단체가 있어요. 이 5단체는 다 1조 원의 피해가 다 넘어요. 그리고 피해자도 거의 뭐 10,000명대예요. 근데 이 피해자 단체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관계 인사들도 있고 또 검찰, 경찰의 엄청난 부실수사, 손방망이 처벌 이거는 거의 빠짐없이 다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에 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기 사건이 발생하도록 내비두고 수사하지 않는 검찰, 경찰 그리고 손방망이 처벌하는 법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법 쪽에 있다. 그 경찰과 검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또 수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손방망이 처벌하는 법원에 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기는 걸 뭐 원하거나 박수 쳐서 그런 건 아니잖아. 뭐 그 사람들도 뭔가 수혜가 있었으니까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래서 이 사건 보니까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더라고요. 아까 보면 ID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경대수 의원 또 이제 거기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밸류 인베스터 코리아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말씀하셨던 그런 데들이 다 사기 피해를 입은 회사들 이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IDS 홀딩스 같은 경우는 동영상 축사됐고 그리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같은 경우도 역시 1조 원대 다단계 사건인데 거기는 유시민 의원들도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저기 MBI 같은 경우도 뭐 정치인 이름이 나오는데 좀 정확한 건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KOK 사기 사건인데 거기에도 이름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큰 사건들은 꼭 정치인하고 어떻게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이 와서 축사 하나 해줘라 그러면 정치인들은 아무 데나 가서 축사를 해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순수하게 축사를 해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모르고 정치 자금이라도 받고 와서 해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뭐 장시간 뭐 우리가 몰랐던 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들어요.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뭐 법치주의 국가라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뭐 법치주의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뭐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그런가 하면 그렇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특히 100억만 사기쳐도 소문나는 이 세상에서 1조 원대 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알면서도 묵인했을까? 제가 볼 때는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 가지고 많은 로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로비를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경찰, 검찰 조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법원에 가서 재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거죠. 사기친 돈 가지고 정관예우 변호사 사죠. 정관예우 변호사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원에 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개판이 되고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딱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 가지고 자기네 로비하고 또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 상태에서 잠깐 살다가 나오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사기친 돈 가지고 평생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기가 줄지 않은 그런 원인이에요. 사기가 줄지 않는 원인이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이런 정관예우 변호사부터 치고 들어가자. 일단은 물론 뭐 가장 초기 단계지만 물론 근본적인 것은 검찰이나 법원이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을 내렸으면요. 정관예우 변호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소용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관예우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관예우 변호사를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정관예우 변호사가 받는 그 수임료. 정관예우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야 피해자들의 돈이고 사기친 돈이고 작물이고 범죄 수익이죠.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변호사를 작물 취득이나 범죄 수익 스스로 적극적으로 고발해서 처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정관예우 변호사도 앞으로 그 사기 사건 변호하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검찰 수사 단계나 그리고 법원 재판 단계에서 정관예우 변호사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부실수사는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정관예우 변호사가 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향력을 덜 받는 검찰이나 법원도 생기겠죠. 예전보다는 약간이라도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우리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께서 바라본 대한민국 이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1조의 그런 사기 사건이 이렇게 수도 없이 일어나냐고, 공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조금 아까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관예우 근절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관예우가 없는 그 나라가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방송 페이퍼엑스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